어머님, 설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셨으면 숙박비는 내고 가셔야죠. 미국에 사는 교포 김숙자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들은 이 말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간병을 위해 한 달간 큰아들 집에 머물렀던 그녀에게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월세 100만 원, 식비 100만 원에서 총 200만 원 주고 가세요. 세상에, 자식 집에서 지낸 시어머니에게 숙박비를 청구하는 며느리라니. 이 충격적인 사건의 뒤에는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왜 김숙자 가족은 한국을 떠나 머나먼 미국 땅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서울 변두리에서 평범하게 살던 김숙자의 남편 박상호에게는 3살 위의 형 박상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일다운 일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어머니 집 거실 바닥에 뻗어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오면 물 떠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심부름을 시켰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상호가 퇴근 후 시댁에 들르면 형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는 뜻이었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수의 모든 잘못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상수가 직장을 그만두면 조금 쉬는 게 어때서? 라고 했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도 여자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상호에게는 늘 차가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려도 두 손자를 낳아 기르며 효도를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 좀 도와줘라. 형이 힘들어하는데 동생이 가만히 있으면 되니. 같은 말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던 어느 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첫째 상수는 술에 찌든 얼굴로 눈물까지 흘리며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호야, 그래도 네가 내 동생 아니야? 형 딱 한 번만 도와줘.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 장사를 시작하고 싶으니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을 전전하며 신용도 바닥났고 이혼까지 한 상태라 혼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상호는 단호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보증만큼은 절대 안 돼요. 저도 지켜야 할 처자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주 찾아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10번도 넘게 똑같은 부탁을 반복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상호야, 네가 너무 매정하다. 형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왜 못 들어주니? 형이 저런 꼴로 사는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아? 며느리인 숙자에게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둘째야, 네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려면 이럴 때 남편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댁 일에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돼. 결국 가족들의 끈질긴 압박에 상호는 무너졌습니다. 보증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은 대출받은 돈으로 장사는커녕 당시 사귀던 여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심지어 그 여자 명의로 가게까지 차려주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갚을 리 없었죠. 결국 보증을 선 남편 상호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게 된 순간 상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평생 갚기도 힘든 돈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형의 반응이었습니다. 뻔뻔하게도 가족이니까 대신 갚아달라고, 자신은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호는 그 순간 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이용해 먹기만 했던 형, 그리고 그런 형을 끝까지 감싸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처음으로 아내 숙자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숙자는 그동안 참아왔던 남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과 차별받으며 자란 상처,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그리고 이제는 형의 빚까지 떠안게 된 절망감. 남편은 다른 나라로 가서 살자고,
거기서 새삼을 찾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이민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 노후 자금이나 내놓고 가라. 너한테 효도 받을 거 앞으로 못 받게 생겼으니까 미리 당겨서 내놓고 가라고. 그 순간 상호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형의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노후 자금을 요구하다니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요? 상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을 떠난다는데 하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그렇게 절 자식으로 생각 안 하시고 형만 챙기실 거면 그냥 영원히 형이랑 둘이 사세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작은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상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부부는 진지하게 이민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변화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어디서 살든 가족이 함께 있으면 된다고, 아빠가 행복해야 자신들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상호 가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집도 팔고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앞으로 미국에서 벌어가며 갚기로 했습니다. 1996년 봄, 김포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가족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배웅 나온 사람은 숙자의 친정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숙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곳에서 가족만의 행복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0년 후 또다시 며느리라는 존재 때문에 비슷한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작은 세탁소에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상호 부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땅을 밟은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찾은 일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세탁기 돌리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숙자는 전업주부였지만 이제는 둘 다 손에 물집이 잡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형 때문에 진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남편은 아픈 손을 감싸며 괜찮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 강우는 영어가 서툰 탓에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많이 그리워했죠. 어느 날 숙자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큰아들은 한 숟가락 먹더니 맛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끓였는데 왜 한국에서 먹던 맛과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먹는 것과 미국에서 먹는 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 아마 음식을 먹는 장소와 마음가짐이 맛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숙자의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아이들도 한국에만 오면 며칠 더 있다 가고 싶어 했습니다. 숙자 역시 한국에 갈 때마다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해외에 사는 교포들이라면 다 아는 그 감정이었어요. 고향 땅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그 특별한 감정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 모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둘 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더 좋고 그곳이 진짜 집 같다고 했죠. 큰아들 강우는 한국으로 와서 외국계 회사에 취업했고 작은아들 준호도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숙자 부부는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29이 된 작은아들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난 2살 어린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드리러 미국까지 왔는데 첫인상부터 너무나 좋았습니다. 인상도 순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 바르고 정말 착했어요. 바쁠 텐데 멀리까지 와서 고생했다고 하니 결혼 허락받으러 오는 건데 당연하다며 비행기 탈 때부터 설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형 강호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정말 성격이 좋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영상통화를 자주 걸어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잘 주무셨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보는 며느리 덕분에 숙자 부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숙자가 알려준 김치 담그는 비법대로 해봤는데 준호가 맛있어 한다고 잘 먹는다며 기뻐했습니다. 손주를 낳았을 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가서 손주를 처음 안아봤을 때 너무 행복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생했다고, 가까이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축하 선물로 용돈도 두둑히 주고 필요한 육아용품도 이것저것 사줬습니다. 둘째네는 그 이후에도 딸을 하나 더 낳아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가 오순도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숙자 부부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강우는 달랐습니다.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맨날 여행만 다녔습니다. 경주 다녀와서는 벚꽃이 예뻤다고 불국사도 가고 다보탑도 봤는데 10원짜리 동전 그림을 실물로 보니 신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큰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숙만 아니었다면 이 가족이 미국까지 올 이유는 없었을 텐데 그 때문에 아이들을 타국에서 살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쌓여가던 무렵 결혼 생각이 없는 줄로만 알았던 큰아들 강호가 드디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연락해왔습니다. 30대 후반이 돼서도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한 큰아들이었기에 숙자 부부는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미국까지 데려와서 소개하겠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숙자는 바쁠 텐데 굳이 미국까지 올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친정어머니가 곧 90세 생신을 앞두고 있어 어차피 곧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때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예비 큰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숙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는 게 예의인데 미주라는 예비 며느리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채 고개만 까딱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대화 중에 자꾸 턱을 치켜들고 아래로 내려다보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존댓말을 쓰다가도 습관적으로 반말이 튀어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주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숙자는 큰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저 아이와 결혼해야겠냐고, 예의도 없고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저런 애가 뭐가 좋아서 결혼한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큰아들은 어머니가 오해하지 말라며 변명했습니다. 미주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왔지만 워낙 서양식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숙자는 아무리 그래도 예비 시부모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럴 수는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저런 아이와 결혼하면 강호 인생도 꼬일 거라고 걱정했어요. 그때 하필이면 미주가 자리로 돌아오다가 그 대화를 전부 들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인정하면서 어렸을 때 뉴질랜드로 가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맞춰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몸에 밴 게 잘 안 고쳐진다며 앞으로 정말 노력하고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미주를 보니 숙자도 조금 난감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큰아들은 끝까지 미주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원하고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숙자와 남편은 결국 결혼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걱정되는 마음에 큰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강호야, 네가 선택한 여자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혼인신고 늦게 한다더라. 만약에 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갈라서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큰아들 강우는 미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와이프와 싸우는 일은 없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큰아들 강우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혼자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려니 조금 불편한 것도 있다며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호와 통화할 때마다 매번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옆에서 살면서 가끔 들여다보고 그럴 텐데 너무 멀리 살아서 전화로밖에 못 물어보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강호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던 숙자의 친정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지셨다는 것이었어요. 숙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정도만 머물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려는 계획이었어요. 문제는 어디서 지낼 것인가였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네 집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이미 비좁았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한 달간 머물면 작은 며느리에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큰아들 강호 집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강호와 미주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집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미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한 달간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당연하다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숙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큰아들 강호가 어머니를 마중 나왔을 때 큰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숙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큰며느리를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간 머물고 간다는 것에 대놓고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큰며느리는 가족 빼고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며 정말 한 달만 있다 가실 거냐고 나중에 말 바꾸시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미주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러고는 숙자에게 어머니는 이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 미주가 원래 성격이 예민하고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변명했습니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함께 지낸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숙자는 그 순간부터 매우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되는 일이고 친정 어머니 간병이 더 중요했거든요. 첫날 밤은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둘째 날부터 큰며느리 미주의 몰상식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숙자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숙자의 옷만 거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큰며느리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뻔뻔하게도 어머님 옷이니까 어머님이 정리하시라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옷 정리해줄 땐 가만히 있더니 본인이 정리할 때는 시어머니 옷만 쏙 빼고 하다니 더욱 기가 막힌 건 미주가 시어머니를 뭔가 식모 취급한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그때부터 큰며느리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눈물 흘리며 잘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숙자가 큰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짜증과 불만을 표출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골치 아팠습니다. 큰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뻗어 누워서 TV 볼륨을 최대로 틀어놓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숙자가 병원에서 하루 종일 친정 어머니를 돌보고 지쳐서 돌아와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한 숙자가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줄이라고 말했더니 큰며느리가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간섭하냐는 듯이 발을 쿵쿵 굴리며 TV를 확 꺼버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큰아들은 야근으로 늦게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숙자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부부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들까 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 미주의 몰상식한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말 오후 숙자와 미주만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숙자는 병원 일로 지쳐서 거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미주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숙자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큰며느리가 원피스 하나를 손에 들고 숙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원피스 겨드랑이 부분이 살짝 터져 있었어요. 큰며느리는 그걸 숙자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자기 없을 때 옷을 마음대로 건드렸냐고,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아냐고 화를 냈어요. 겨드랑이가 다 터져서 입지도 못한다면서 당장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숙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내가 네 옷을 왜 건드리겠니? 가만히 있던 옷이 저절로 터질 리는 없고 네가 입고 다니다가 터진 게 분명한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큰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는 돼지도 아닌데 가만히 있던 옷이 왜 터지냐면서 더욱 화를 냈습니다. 오늘 이 옷 입고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어쩌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숙자는 꽉 끼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움직이다가 겨드랑이가 터지는 줄도 모른다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는 씩씩거리면서 그 원피스를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성질이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에 벌어진 된장찌개 사건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집에서 맨날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서양 음식만 만들어서 큰아들이 얼마나 한식이 그리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기로 했어요. 오후에 장을 봐서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숙자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큰아들이 좋아할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그런데 외출했다가 돌아온 미주가 부엌으로 와서 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에 된장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이 냄새가 어떻게 할 거냐고 짜증을 냈어요. 숙자는 된장 냄새가 어떻다고 그러냐면서 구수하고 좋은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강호 식성에 맞춰서 만든 거라고, 맨날 부실한 음식만 먹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주는 냄새가 지독해서 집 벽지와 가구에 다 밴다면서 책임질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된장찌개 먹이고 싶으면 데리고 나가서 사서 드시라고, 집에서 끓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숙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자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큰며느리가 한창 잘 끓고 있던 된장찌개를 통째로 싱크대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숙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끓인 된장찌개가 싱크대에서 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숙자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큰며느리에게 정말 미쳤다고, 지금 자기와 싸워보자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미주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끓이지 말라고 했을 때 그만뒀으면 될 일이라면서 된장 냄새 맡기 싫다고 분명 말했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숙자는 그때 미주에게 단단히 각오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자 하니까 안 되겠다며 이제부터는 미주가 사다 먹는 샐러드와 파스타를 전부 다 갖다 버리겠다고 경고했어요. 그 된장찌개 사건은 숙자에게 단순한 음식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남편의 식성조차 배려하지 않는 미주의 이기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한 달 내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숙자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런 미주와 함께 사는 큰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동거가 끝나고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숙자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며느리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큰아들이 어머니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키를 들고 있었고 숙자는 외투를 챙겨 입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미주가 숙자를 붙잡으며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셨으면 숙박비는 내고 가셔야죠. 숙자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미주에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시면서 숙박비랑 식기 내고 가시라고요. 원래 가족도 공짜 없다는 거 몰라요? 미주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정확히 따져야겠다면서 자신은 솔직히 시어머니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너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을 싫어했다면서 지금 복수하는 거라고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숙자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복수라니. 미주가 처음 인사 자리에서부터 예의 없게 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혼은 허락했건만 복수는 무슨 복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미주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자신은 아직까지도 기분이 나쁘다며 복수해야 한다면서 성인 남녀가 서로 좋다는데 왜 부모가 반대하냐고 되물었어요. 자신도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그날 화장실 간 사이에 강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걸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 나빴으니까 지금 돈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서울에서 하루 숙박비가 최하 7만 원이라면서 한 달이면 210만 원이 나오지만 가족이니까 싸게 해서 월세 100만 원에 식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내고 가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숙자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집에서 지내다가 숙박비 청구서를 받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숙자보다 더 폭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강호였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미주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말 다 했냐면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숙박비 받아가고 싶으면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했어요. 종이랑 펜을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주가 무슨 종이를 가져오라는 거냐고 묻자 강호는 따질 게 많으니까 확실하게 말미주겠다면서 휴대폰으로 받아 적든 손바닥에 받아 적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호가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미주가 어머니한테 월세랑 식비 달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미주한테 해준 것도 다 반대로 받아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결혼할 때 부모님이 1억 보태준 거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라면서 그것부터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미주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면서 따질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맞받아쳤어요. 큰아들은 계속해서 계산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집안일 도와주신 것도 계산해야 한다면서 요즘 가사도우미 월급의 절반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신 건 아니니까 절반으로 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 한 달 동안 우리 어머니 무시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거 나 다 알아? 네가 그렇게 무개념으로 구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테니까 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주는 자신이 언제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줬냐면서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드냐고 배받아쳤어요. 그러자 강호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발뺌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처음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이 행동 보고 나서 집에다가 홈캠 설치해뒀었거든. 네가 하는 행동들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얼마나 살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집 냉장고에 홈캠이 떡하니 붙어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냐? 그 말을 들은 미주는 냉장고 위쪽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실 숙자도 강호가 홈캠을 설치해 놓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알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싶어서 그동안 캠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이 심해지고 심지어 어머니한테 숙박비까지 청구하는 걸 보고 강호가 완전히 폭발한 것이었어요. 강호는 미주한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은 미주와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맞춰가면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미주도 결혼 전에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예의 없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도대체 바뀐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강호는 1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이제 더는 안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자.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미주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냐며 울먹였습니다.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당연히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외국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놈의 외국 타령은 그만하라면서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외국 타령하면서 멋대로 행동할 거냐고 따졌어요. 강호는 집도 자신이 마련했고 혼수 인테리어도 다 자신이 했다면서 미주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돈 못 모았다고 하니까 전부 자기 돈으로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몸만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미주는 나가면 본인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면서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면서 강호를 아주 부셔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강호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걸든 마음대로 하라면서
오히려 자신이 미주를 아주 박살내 주겠다고 맞받아쳤어요. 그렇게 큰아들은 며느리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숙자는 살면서 큰아들이 그렇게 크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급하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우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 사람이 철이 없어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결혼 전엔 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숙자는 너무 속상해서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도 이렇게나 스트레스였는데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숙자가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자세히 얘기해줬더니 남편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있을 수 있냐면서 강우가 잘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미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강우에게 연락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기도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부부가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었어요. 숙자는 겨우 그런 일이라는 말을 듣고 미주가 평소에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본 미주는 고쳐 쓸 수도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더구나 하다 안 돼서 큰아들이 같이 안 살겠다는데 본인이 왜 말려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미주는 계속 한 번만 봐달라고, 강우와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빼앗아 들더니 미주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봐달라고 하는 거냐면서 한 달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세상에 남한테도 그런 짓을 못하는데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인간은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미주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 거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놈의 외국 타령 그만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바로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미주 말대로라면 외국 사람들은 다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인간들 뿐이냐고, 외국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미주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인성이 박살난 사람은 외국에서도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놈의 외국 타령 그만하고 당장 전화 끊으라고 했습니다. 미주가 계속 애원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전부터 싹수가 보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못난 인간일 줄은 예상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큰아들은 미주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큰아들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겠다면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생활을 그리워하셨고 이제 두 아들 모두 한국에 정착했으니 가족이 함께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숙자도 남편도 아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 20년 전 상처를 준 시댁 식구들과도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으니 굳이 미국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숙자의 친정어머니가 이제 90세를 훌쩍 넘기셨는데 남은 시간 동안은 곁에서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숙자 부부는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20여 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2달 반 후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처받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작은 며느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거냐면서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다고 좋아했어요. 매주 어머님 뵈러 가고 싶다면서 그동안 자주 못 뵌 만큼 껴안고 살 거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숙자 부부에게 극진히 잘했습니다. 숙자는 한국에 가면 이런 착한 작은 며느리에게 더욱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미주는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그 무례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진짜 인성이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미주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히 자신이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숙자 가족은 20년 전에는 시댁 때문에 상처받아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며느리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원망이나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긴 여행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이민자의 삶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한국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숙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